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만 38년 근무한 차현진 작가 모시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한국은행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진 작가 만나봅니다. 차현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목소리도 힘차시고. 근데 작가세요? 작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한국은행에 두고 계신 거죠? 예, 아직 한국은행 금년 9월까지는 적이 있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겸 또 우리 강 작가님처럼 작가라는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작가 연하고 있습니다. 또 책도 내시고 예. 이제 오늘 그런 얘기 나눌 텐데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다가 와튼스쿨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다고 한국은행 입사해가지고 너무 꽃길만 걸으신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부모님들이 보기에 선망이고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없고 뭐 이렇게 이게 감동이 없는 인생을 산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취미시죠? 아니에요. 공부가 취미인 사람은 뭐 극소수일 거고 저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운동, 등산하는 거, 수영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어쩐지 이렇게 몸도 건강하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하고 6.2년 동갑이신데 예. 저 이제 벌써 한 8년 전에 직장 나왔거든요. 52살에. 예.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에 몇 년째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85년 3월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만 37년 이제 거의 찍고 38년째로 접어듭니다. 주로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셨나요? 그냥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논 갈라고 그러면 논 갈고 밭 갈라면 밭 갈고 뭐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농담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네. 어느 부서? 뭐 조사국, 자금부, 비서실, 뭐 그다음에 뭐 지역본부도 좀 맡아보고 해외 근무도 하시고. 예, 해외 근무는 2번 해봤습니다. 워싱턴? 예, 워싱턴에 2번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근무도 하시고. 예. 아주 그냥 노른자인만 쏙쏙 뽑아서 원래 조사국 이쪽 조사부가 원래 한국은행 본연의 두뇌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좀 강해가지고 한국은행 하면 조사국 이런 거로 굳혀져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은행이 승자의 저주를 지금 겪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죠? 한국은행은 돈으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관인데 조사국이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국은행이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자기가 조사국에 있을 때는 최고였는데 여전히 조사국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저 조사국에 잠깐 있었어요. 한 5년 있었는데. 오래 계셨구만. 예. 근데 그럼 한국은행이 그런 연구소 조사 기능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통화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물론 물가 안정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그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있으면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상 저탄소 사회로 가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들이대는 겁니까? 한국은행에? 덜 한다. 상대적으로 외국 중앙은행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는 편이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가장 소극적이고요. 미국은 지금 석유하고 석탄이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쓰고 영국이나 일본 뭐 이런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야 이게 뭔가 중앙은행이 21세기에 할 일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이 있고 그런데 한국은행은 조금 미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문제에서는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거에도 어떻게 한국은행이 뭐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970년대에 맨 땅에서 우리가 이제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산업 발전을 할 때 한국은행의 그 대출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이 그렇구나. 예, 세상을 바꾸는데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줄하고 목줄 딱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줄을 잡고 있는데 그걸 갖고 세상을 바꿀 돈을 어떻게 푸느냐, 어디다 푸느냐. 그렇죠.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푸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 청운의 꿈을 감고 한국은행에 들어왔는데 의외로 그런 자리가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예. 그 대통령 비서실에도 또 근무를 하셨어요? 예, 2003년부터 2005년이니까.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에이스들만 보내는 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인데. 그래봐야 뭐 저기 외거노비 아닌가요? 외거노비? 우리가 농담으로 우리 강 작가님도 그때 거기 근무를 하셨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외거노비, 솔거노비로 둘로 나누어서 저희처럼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거주하는 노비고 출퇴근하는 노비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참 바빴지만 아주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2년 반 근무를 했는데요.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사건이라는 게 터지더라고요. 예.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탄핵의 이유가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친인척 비리,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경제 파탄이었는데 변호사가 앞에 두 개는 맞겠는데 경제 파탄은 이거는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손을 놔가지고요. 3월 달부터 5월 12일인가 제가 거의 날밤 새다시피 해가지고 헌재에서 요구하는 6번인가 7번의 답변 자료를 낑낑거리고 작성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판결 나온 게 보니까 경제 파탄은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그걸 버리더라고요. 왜 7번 그럼 자료는 왜 내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고 계신 워낙 탄핵이 2번 있어가지고. 참 그러네요. 예. 근데 그 공무원이 그런데 동원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도움은 못 받더라도 비서실 그 자체는 아무 도움 받지 않고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가능해가지고요. 제가 어디 친정에다가 자료 요청도 못하고 저 혼자 인터넷 찾아보면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 들자고 그러면 2005년인가 지금 한국 투자공사 KIC라는 거 그거 만들 때 그 기관 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좀 조정하는 일이 좀 보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걸 국민들 사이에 쟁점이 붙거나 다툴 일이 있으면 국회로 가지만 정부 부처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청와대에 다 모든 이해관계가 모여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때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 정도로 많으니까 그 외환 보유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안정 위주로 운용을 하니까 좀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고 했을 때 한국은행은 그런 기관에 돈 못 내겠다 했고 정부는 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오케이
타협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은 외환보유액에서 일부는 내자. 다만 돈 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주식이나 채권은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룰을 만들었는데 중재안을. 그 중재안이 잘 지켜졌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KIC가 리만 브라더스인가요? 네. 메릴 린치사. 메릴 린치사에 돈을 투자를 했다가 2조 원인가 날렸잖아요. 그때 제 말대로 했으면 그 2조 원 안 날렸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안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KIC 만드는 거는 잘 만들었는데 그 후에 그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우리나라 이익을 더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깨알같이 이제 본인 자랑, 홍보도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근데 그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 있잖아요. 예. 거기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죠. 예,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토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그 이토 히로부미의 휴호가 있다는 거를 또 오지랖 넓게 또 차 작가님이 또 발견을 하셨다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뭐 제가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뭐 알고 있었던 극소수 사실인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서울의 그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 한 모퉁이에 정초라는 그 원래 그 건물 지을 때 그거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 새길 때 정초식을 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그게 이제 서울을 떠나기 전날이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으로인가 일사늑약에 따라왔다가 한 3년인가 조선 통감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먼 훗날 내가 조선에서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은 조선의 중앙은행을 만드는 일일 것이야 하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와서 정초라는 한자를 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본에 가면 그 기록들이 잘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써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건 분명히 이토 히로부미가 남긴 그 흔적이다. 그건 분명히 하자고 해서 그걸 밝혔더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근데 그걸 보면 속이 상하죠. 근데 그러나 이토가 그런 생각까지 갖고 우리 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치밀함하고 교활함은 있었다. 그거는 분명히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기억을 좀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럼 그 정초석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뭐 좀 차현진 발굴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금융계나 이쪽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보다 유명하세요. 차현진 작가가. 감사합니다. 뭐 칼럼도 많이 쓰시고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나오시고. 그러면 지금 아직 신분이 지금 하는 직원이신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튄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많이 뭐라고 그러죠. 제 귀에 들리는 것도 많이 상당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계속 그러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데다가 이제 뭐 그 한국은행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좀 더 한국은행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국민들한테 알리려면 이제 작가의 신분으로 한국은행은 뭐 이런 일을 하는 데니까 많이 지원하고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마음에서 제가 뭐 홍보맨 비슷하게 혼자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홍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은에서는 그냥 아플 것 같은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크시던데. 그런데 우리 차 작가님 별명이 40조 원의 사나이라고 하던데. 응?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요새 뭐 저기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에서 저한테 좀 고마워한다고 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19 시작됐을 때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굼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은법상 영리기업 여신은 좀 어렵다 이러는 이야기들을 그 한국은행 저희 동료들이 할 때 제가 무슨 소리냐 2008년에 제가 한국은행법을 고쳤는데 바로 이런 순간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라고 한은법을 고쳤기 때문에 법률을 이유로
돈을 못 푼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좀 쓴소리를 했더니 한 달 있다가 한국은행에 돈을 8조를 내더라고요. 영리기업 여신을 위해서. 그래서 8조 돈이 풀렸고 나머지 35조 정도는 2월 1일부터요. 네. 은행감독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소위 말해서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인정받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받아야지만 은행들이 우량한 은행으로 각국 뭐 세계 각국 감독 당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좀 외국에 비해서 박하게 좀 그 깎아서 평가하는 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어느 나라 금융감독원이냐.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좋게 평가를 해야지. 다른 나라와 더 엄하고 박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검토 끝에 한 1년 검토하다가 금년 2월 1일부터 외국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권 전체로 한 35조가 고유동성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40조 되기 때문에. 43조인데? 예. 앞에 8조하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 지금 뭐 장관을 하고 싶든지 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작가잖아요. 작가. 일개 작가. 네. 그런데 금융 오디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예. 그 부제가 돈과 인간 그리고 은행의 역사예요. 예. 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경제학을 숫자로 얘기하는 걸 제일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는 수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요 전에 쓴 책 제목은 숫자 없는 경제학입니다. 그런 책도 썼는데 그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많이 버느냐, 어떻게 자식한테 물려주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다. 그건 말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그렇다는 저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책임이요? 이렇게 인간적인 주제를 갖고 저렇게 재미없게 쓸 수 있을까 하고 놀라울 정도로 재미없게 쓴 게 경제학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학은 무조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얘기인데 전쟁, 사랑, 돈. 근데 전쟁과 사랑에 대한 무수한 영화와 소설과 희곡이 있잖아요. 근데 돈에 관한 거는 뭐 베니스의 상인 정도나 있을까? 그래서 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느냐? 그래서 일단 재밌게 써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로 경제학을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고 일어났더니 이 세상이 자본주의로 쫙 틀이 형성이 돼서 날 때부터 돈이 있었고 은행이 있었고 중앙은행이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역사가 진화되어서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고안하기도 해서 만들어져 온 우연과 필연이 얽혀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은행의 역사. 예, 지금을 잘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잘 훑어봐야 된다. 돈이든 은행이든 중앙은행이든 그래서 돈하고 인간 역사를 날줄 시줄로 엮어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되지도 않는 꿈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갖고 책을 썼습니다. 보니까 자화자찬도 잘하시지만 자기 그 마케팅도 참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왠지 들어보니까 책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예, 왠지 감사합니다.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 이제 사람들 관심 많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인플레라고 그러죠. 인플레. 그렇죠. 예. 예, 인플레. 인플레가 이제 무섭다. 예.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왜 무섭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오늘 사과값 올랐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일은 얼마나 뛰겠네? 사람은 기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쓰고 있는 물건값이 뛴다고 하면 그 다음 순간을 생각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도 또 바꿉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예.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값이 오르면 나는 우리 사장님한테 내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또 사장은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 내 제품값을 올려야 되겠네?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을 다시 고쳐먹는데 5천만 국민들이 아 이제 인플레가 안 됐구나 지나갔구나 하고 또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인플레는 생각보다 그 기간과 충격의 폭이 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그랬죠. 독일이 2년 동안 1조 %.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1조 %? 예, 1조 %가 뛰었거든요. 그때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 둘이 있었는데 동생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저축을 했고 형은 맨날 술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형네 집 지하실에 그 맥주 병만 한가득 있었는데 결국 형이 마신 맥주 병값을 팔아보니 그게 동생이 2년 동안 번 돈보다 더 저축한 돈보다 더 많았더라. 결국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실물을 돈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뭐 술병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화장지가 됐든 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산하지 않고 다 물건 사재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모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의 또 다른 측면은 생산을 오히려 더 줄이게 만들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물건이 희귀해져서 또 물건값이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면 돈값이 떨어지는 건데 돈을 많이 풀어서 돈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근데 2008년 그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은 이제 달러를 찍어서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잖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뒤늦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건 며느리도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 뭐 경제학계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 서머스가 레리 서머스라 하고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분명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인플레 시대가 갔다. 아무리 돈을 찍어도 인플레는 안 되고 이제는 고용을 생각해야 됐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지금 가장 또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류경제학자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이 최근 한 15년 동안 완전히 맛이 가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그건 뭐 경제학자들 망신당하는 문제고 각국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얼마나 풀어야 되고 얼마나 조여야 되는지 정답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뭐 부익부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것도 무슨 얘기죠? 그 물건값이 오르니까 물건을 입도선매한다고 그럴까요? 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물건값이 같은 비율로 같은 속도로 뛰면은 뭐 특별히 손해보고 이익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돈이 풀리면 일단 그 부동산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실물 자산부터 먼저 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먹고 쓰는 소비자라든지 뭐 공산품 가격은 조금 늦게 뛰고 임금은 그거보다 더 늦게 뛰고 그러니까 임금은 뭐 고용 계약할 때 한 번 계약 맺고 1년, 2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도 뭐 1년, 3년씩 그렇게 계약하잖아요. 봉급 생활자들은 안 오르고 월급이. 봉급은 안 오르는데 부동산 오르고. 다른 거보다는 더 천정부지로 오르면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죠. 그럼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니까. 부자의 부는 더 오르고.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배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해도 인플레가 뭐 한 1년만 계속이 되면 그거 다 까먹고 한 입에 털어먹는 겁니다. 이 뭐 부익부 빈익빈이 확 커지면 얼마나 허탈하고 일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 인플레이션 정말 서민의 적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방지하고 하는 게 한국은행 역할 아닙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가 같이 겪는 현상이고 그래서 한국의 그 가계대출 받은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정도로 금리 올리고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린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과연 올린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제 다음번 출범하는 5월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이제 서로 손금을 맞춰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다 같이 긴축으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정책, 정부가 하는 게 재정정책이고 한국은행이 하는 게 통화정책이니까 그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해서 한쪽에서는 돈 풀고 한쪽에서는 돈 조이고 하는 그 궁합을 좀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에 이제 38년씩이나 있으셨는데 참 오래 울고 먹으셨어요. 이제 올해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38년 경험이 한국은행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참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좀 더 남들보다 깊었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경험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특히 금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취업생,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요새는 또 금융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의 경험을 강의, 저술,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좀 금융이 이렇게 재밌다 이런 걸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디 지상파 방송 진행자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38년 근무하신 금융 오디세이 저자 차현진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